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제가 낸다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별로 얻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 학생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가르쳐 주겠어요. 자신의 문제 열심히 푸시면 되고요. 모르는 학생은 괜히 저기 확실하지 않은 친구의 답을 따라 썼다가 틀리면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시험은 혼자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어, 쇼킹을 일으키지 않고 뭐 기업이 원하는 노력 수준을 그대로 다 표출을 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발현하는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셀렉션과 모티베이션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그젬플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이그젬플을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헨리 포드의 이건 이게 전설적인 전설로 회자되는 그런 웨이지 팔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5 day라고 해서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당시 시간당 죄송합니다. 하루에 이제 $5를 지급하는 그런 그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 Famous $5 Day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회사인데요. 이제 포드 모터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는 1903년에 창업을 했고요. 이제 디트로이트 시 지금으로 이제 얘기하면 디트로이트고요. 미시건 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시에 이제 본사가 있었습니다. 공장도 이제 거기에 많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디트로이트는 마치 꼭 지금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IT 기업이라든가 뭐 바이오텍, 바이오메디컬 이런 쪽으로 그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어, 그 탄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 신기술 창업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100년도 더 된 시기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마치 꼭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 이제 디트로이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대규모 공장을 통해서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수공업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작은 업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1913년까지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제 자동차를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트로이트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소수의 이제 기능 인력을 투입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13년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나타나냐면 어셈블리 라인이죠. 생산 라인을 처음으로 포드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기능 인력들이 자동차 한 대를 완성차를 생산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생산 라인을 통해서 각자 이제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파트만 완성하는 방식의 생산 라인, 이제 어셈블리 라인 프로덕션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경영학이라든가 생산 관리 이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은 뭐 이 사례를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 어셈블리 라인 프로덕션을 도입하고 이제 기능 인력들을 예,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기능 인력을 투입을 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완성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특정한 파트만 조립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숙련도가 떨어지는 비숙련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그것도 대량 고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특정 파트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 라인 프로덕션을 도입한 뒤에는 포드의 그
그 근로자 숫자가 14,000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1년에 무려 24만 8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자,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 비숙련,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 뭐 채용을 하면 뭐 한 3개월 정도, 3개월도 채 일하지 않고 그만두는 상황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턴오버 레이트이 무려 370% 정도, 370%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채용을 하면 3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노동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에 뭐 계속해서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수의 유럽 이민자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채용이 되고 뭐 의사소통도 사실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드에서 14,000명의 그 생산 라인 노동자들을 유지를 하려면 14,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14,000명의 노동자를 유지를 하려면요. 턴오버 레이트이 370%인 상황에서 매년 14,000명을 유지하려면 14,000명을 일단 뽑아 놓으면 그중에 상당 부분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얼마를 채용해야 되냐면 5만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5만 명 정도를 채용을 해야 1년 동안 14,000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앱센티즘인데요. 앱센티즘은 결근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석, 뭐 학교의 경우에는 결석, 뭐 회사에는 결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앱센티즘이 1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상황인데요. 그 전체 직원 숫자가 14,000명인데 라인 워커가 14,000명인데 이게 10%면은 사실 1,400명이 평균적으로 회사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산 라인에 몇몇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라인에 가서 그 사람이 하던 작업을 대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자기 자신이 맡은 이제 파트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빈자리를 메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배워서 뭐 대신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완성된 자동차의 품질이 퀄리티가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914년 1월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요. 1914년 1월에 포드가 이제 회사의 사장이죠. 포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회사의 베이스 웨이지 레이스를 일당 2불 50센트였던 급여를 이제 일당 5불로 이제 2배 이상, 2배 인상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급여를 인상해 준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제안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22세 이상, 그다음에 6개월 동안 근속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기본급을 2배로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은 헨리 포드 재단에 가서 여러분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그 하일랜드 파크 플랜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 공장 이름인데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공장에 이제 임금이 하루에 2불 50센트에서 이제 5달러로 인상이 되니까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포드 자동차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5불 주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직장을 옮기기 위해 포드를 찾아왔겠죠.